병실은 고요했다. 오직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삐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87세의 수지는 남편 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준수의 가느다란 손이 보였다. 준수는 간신히 눈을 떴다. 70년을 함께한 아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수진아, 우리 어떻게 만났더라? 73년 전 이야기요. 기억나시죠? 준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73년 전. 그때 이야기 해줄래? 수지는 준수의 손을 더욱 꼭 쥐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과거 73년 전 1950년 부산 영도. 1950년 여름 한반도 전역이 전쟁의 참화로 불타고 있던 그 해, 부산 영도의 작은 피난민 학교에서 12살의 두 아이가 처음 만났다. 김수지는 서울에서 피난 온 가족의 막내딸이었고, 이준수는 부산 토박이로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임시로 마련된 교실은 판자촌의 낡은 건물 한 칸을 개조한 것이었다. 칠판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검은 천에 분필로 글씨를 써야 했고, 책걸상도 모자라 2명씩 앉는 경우가 많았다. 수지는 늘 깨끗하게 빗은 댕기머리에 누더기가 된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준수는 형이 입던 큰 교복을 걸치고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그들이 같은 반이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서울에서 피난 온 수진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부산 깡통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차려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준수의 할머니는 영도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며 손자를 키우고 있었다. 교실 안에서는 늘 긴장감이 맴돌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격기 소리에 아이들은 방공호로 대피해야 됐고, 때로는 수업 중에도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전선이 밀리고 당겨지는 상황에 따라 학교도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를 반복했다. 수진과 준수 사이에는 처음부터 묘한 기류가 흘렀다. 수진이 어려운 한자 문제를 풀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준수가 조용히 다가와 연필로 답을 적어주곤 했다. 준수가 점심을 굶고 있으면 수진이 어머니가 싸준 보리밥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채 1년도 지속되지 못했다. 1951년 봄, 전세가 급변하면서 수진의 가족은 다시 이사를 가야 했다. 아버지가 대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이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어느 날 아침 수진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준수는 며칠 동안 빈 자리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5년 후 1956년 부산 중앙시장. 전쟁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부산은 복구 열풍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17살이 된 준수는 부산 상업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고, 수지는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다시 돌아와 동네 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수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 중앙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짐을 나르는 일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다.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던 중 준수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이 천은 어때요?
치마 만들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준수는 화들짝 놀라며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봤다. 포목점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천을 고르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준수는 한눈에 그녀가 수진임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단정한 머리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준수는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한 후 멀리서 수진을 지켜봤다.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이것저것 살펴보며 즐거워 보였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준수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준수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아직 먼지가 묻어 있었다. 반면 수지는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함께 온 어머니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수진을 다시 만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운명은 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 부산역 앞 광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수진 앞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준수가 나타난 것이다. 혹시 수진이니? 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리고 그녀도 즉시 준수를 알아보았다. 준수 오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5년간의 공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연애 시절 1950년에서 1965년. 재회 이후 준수와 수지는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 부산의 젊은이들에게는 영화가 유일한 오락거리였다. 국제극장과 대형극장에서는 매주 새로운 영화가 상영되었고 젊은 여인들의 데이트 코스였다. 준수는 집에서 주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아껴 영화표를 샀다. 그러나 수지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 때문에 혼자 나오기가 어려웠다.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강한 아버지와 보수적인 어머니는 딸이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지는 언제나 친구 5-6명과 함께 나왔다. 영화관에서도 친구들이 수진과 준수 사이에 앉아서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준수는 답답했지만 수진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1957년 가을 두 사람은 자유부인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 중간에 친구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수는 수진 옆자리로 살짝 이동했다. 어둠 속에서 준수는 수진에게 속삭였다. 수진아,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면 저 영화처럼 복잡하지 않을까? 수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것이 준수의 첫 번째 사랑 고백이었다. 그 무렵 수진에게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다. 같은 동네에 사는 대학생 김태수가 그녀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었다. 태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는 집안 좋은 청년이었고 양쪽 부모들도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1958년 여름, 수지는 친척을 만나러 경주로 놀러 갔다. 태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따라왔다. 경주의 불국사 앞에서 태수는 수진에게 강요하듯 말했다.
수진 씨,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던데 그 사람과 나 누구를 선택할 건지 분명히 해주세요. 태수는 준수보다 나이도 많고 체격도 좋았다. 무엇보다 집안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수지는 무서웠다. 만약 태수가 준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집안의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저는 준수 오빠를 사랑해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로 나온 이 말이 그녀의 첫 번째 사랑 고백이었다. 1958년부터 1965년까지 수진과 준수는 8년간의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 이 시기는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하면서도 조마조마한 시간들이었다. 수지는 항상 친구들과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준수는 아르바이트 핑계를 댔다. 두 사람의 만남 장소는 주로 영화관, 부산항 부두 또는 동네 오천 주변의 조용한 찻집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다. 준수는 수진을 위해 매달 적금을 넣기 시작했고, 수진은 몰래 준수의 셔츠를 수선해 주거나 손수건을 수놓아 선물했다. 결혼과 새로운 시작 1965년 1964년 수진이 교육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다. 교생 실습을 위해 경남 하동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이다. 6개월 동안 하동에서 지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준수와의 만남은 거의 불가능했다. 준수는 절망했다. 8년간 함께 해온 수진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수진이 하동으로 떠나기 전에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1965년 2월, 준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수진의 집을 찾아갔다. 아버님,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준수의 진솔한 고백에 수진의 아버지는 당황했다. 사업가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던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8년 동안 한결같은 준수의 마음과 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1965년 겨울, 수진의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 8년 동안 한결같은 준수의 마음을 보고 감동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설득했고 마침내 1966년 봄에 두 가족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식 상견례는 부산 중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열렸다. 준수의 할머니와 수진의 부모님이 만나 혼사를 논의했다. 준수는 이미 무역회사의 대리로 승진해 있었고 야간대학교 상경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수진은 교육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1966년 5월 15일, 두 사람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장소는 부산 동구의 작은 예식장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복해 주었다. 수지는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한복을 입었고 준수는 생전 처음으로 양복을 맞춰 입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하고 첨성대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평생 두 사람의 보물이 되었다. 함께한 세월들,
1966년부터 2023년. 결혼 후 두 사람은 준수의 할머니와 함께 영도의 작은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뿐인 좁은 집이었지만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했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준수의 회사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고 수지는 첫 아이 임신으로 교사 발령을 미뤄야 했다. 1967년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고 2년 후 둘째 딸 미경이, 그리고 1972년에는 셋째 아들 성준이 태어났다.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집은 더욱 비좁아졌다. 준수의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수지는 밤늦게까지 바느질 품을 받아 해서 생활비에 보탰고 준수는 주말마다 부산항에서 하역 아르바이트를 했다. 1970년대 초 부산은 급속한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있었다. 준수가 다니던 무역회사도 규모가 커졌고 그는 과장으로 승진했다. 동시에 야간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역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1975년 마침내 두 사람은 부산 해운대의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25평짜리 아파트였지만 영도의 낡은 집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수지는 이때를 두고 진짜 신혼여행이 시작된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자 수진도 초등학교 교사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맞벌이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생활은 여전히 바빴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두 사람이 40대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준수가 다니던 무역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준수는 절망에 빠졌다. 새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지는 이때 진정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편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녀는 과외를 늘리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가게를 떠받쳤다. 당신, 우리 함께 이겨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 어려움 못 이길까요? 수진의 말에 준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작은 무역업체를 차려 새 출발을 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차츰 사업이 자리를 잡아갔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확립되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반드시 상의하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며 욕설이나 인격 모독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세 자녀들이 차례로 대학에 진학했다. 첫째 준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둘째 미경이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막내 성준이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두 사람의 철학은 명확했다. 공부를 강요하지 않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자는 것이었다. 수지는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의 학습을 도왔고, 준수는 사업가로서 넓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 했다. 1990년 준수가 운영하던 무역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해운대에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처음으로 자가용도 장만했다. 수지는 교감으로 승진했고 준수는 부산 무역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자 두 번째 인생을 준비했다. 준수는 사업을 후배에게 넘기고 수지는 정년 퇴직 후 평생교육원에서 성인 문해 교육에 참여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은 진정한 황혼기를 맞았다. 세 자녀는 모두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고 손자 손녀들이 하나둘 태어나기 시작했다. 2005년 준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두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다. 수지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준수를 간병했고 준수는 회복 후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했다. 매일 아침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0년 첫 번째 손자 준혁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준수와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다. 전쟁 고아와 피난민의 자녀로 시작했던 그들의 사랑이 이제는 10명의 손자, 손녀로 이어져 있었다. 2015년 결혼 50주년을 맞은 두 사람은 자녀들이 마련한 금혼식을 올렸다. 50년 전 작은 예식장에서의 초라한 결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대한 자리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50년 전 그때와 똑같았다.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꿈만 같아요. 수진의 말에 준수는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우리 앞으로 20년은 더 함께 하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집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준수는 이 시기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고 수지는 그동안 찍어둔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며 앨범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을 때마다 여전히 전율이 흘렀고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면 처음 만났던 그날의 설렘이 되살아났다. 마지막 순간들 2023년 10월 2023년 여름 준수는 다시 한번 건강상의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했다. 의사는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했다. 하지만 준수는 의연했다. 수진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와 함께한 73년이 있었으니까.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저도 똑같이 행복했어요. 병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수지는 한시도 준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녀들이 교대로 간병을 제안했지만 수지는 완고하게 거절했다. 73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돌봐야지. 가을이 깊어갈 무렵 준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어떤 날은 의식이 몽롱한 중에도 수진의 이름을 불렀고 어떤 날은
과거의 추억을 중얼거렸다. 수진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 댕기머리 했었지? 네, 기억해요. 당신도 너무 컸던 교복 입고 있었고요. 부산역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지는 매일 준수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화관에서의 첫 데이트, 8년간의 비밀 연애, 결혼식 날의 기쁨,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감동,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극복했던 일들. 73년의 세월이 병실 안에서 다시 흘러갔다. 당신,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 후회 없어요. 준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0월의 어느 날 밤, 준수는 갑자기 맑은 의식을 되찾았다.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요? 당신,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니야, 너는 내 인생 자체였어. 너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준수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진의 볼을 어루만졌다. 아직도 예쁘다. 11살 때 그 모습 그대로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준수의 손을 자신의 뺨에 더욱 밀착시켰다. 당신도 여전히 멋있어요. 부산역에서 저에게 다가왔던 그 청년 그대로예요. 준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수진아,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나를 찾아줄래? 당연하죠. 어디에 있든 찾아낼 거예요. 그때도 영화 보러 가자. 네, 또 친구들 데리고 갈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73년 전 그 시절처럼. 다음 날 새벽, 준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다. 수진은 한참을 그 손을 놓지 못했다. 간호사가 준수의 눈을 감겨주려 할 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잠깐만요. 마지막 인사 좀. 수진은 준수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다. 73년 전 첫 키스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사랑해요, 준수 씨. 평생 사랑했어요. 에필로그. 준수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무역업계 동료들, 수진의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 이웃들까지. 모두들 한결같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수진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혼자 걸었다. 73년 전 준수와 처음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파도는 영원한 리듬으로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준수가 쓰다 만 자서전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사랑하는 수진에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다시 12살의 너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73년을 사랑할 것이다.
73년의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줘서 고맙다. 2024년 봄, 수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준수와의 73년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서로를 선택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에요. 강연을 들은 젊은 부부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떤 이는 수진에게 물었다. 할머니, 73년을 함께 사시면서 한 번도 크게 싸우신 적이 없다는 게 정말인가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물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고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요. 절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73년간 지켰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에요. 다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저절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가꿔나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완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날 밤 수진은 준수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모두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당신도 하늘에서 뿌듯하죠? 사진 속 준수는 73년 전 그 청년의 미소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2024년 가을, 수진은 손자 준혁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웨딩홀에서 아름다운 신부와 신랑을 바라보며 수진은 73년 전 자신과 준수의 모습을 떠올렸다. 결혼식이 끝난 후 준혁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수진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혁아,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거란다. 그리고 기억해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다. 준수야, 오늘 준혁이가 결혼을 했어.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니 감사해. 우리가 만든 사랑의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나고 있어. 당신이 없는 하루하루가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 위로가 돼. 곧 당신을 만나러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해운대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준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진아, 나는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2025년 새해 첫날, 수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11세의 소녀가 되어 영도의 학교에서 준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12세의 준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아, 우리 다시 만났네. 네, 오빠. 이번엔 더 오래 함께해요.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의 여행을 시작했다.